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는요, 자, 2023년도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 좀 분석 좀 해보고요. 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아울러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량이 좀 많아서요.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울의 주택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23년도에 서울의 주택거래량을 보면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요. 1월 달에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2월부터 이제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계속 이제 거래량들이 좀 유지가 되다가 이제 9월 이후로 지금 이제 거래량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주택거래량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주택거래량과 이제 가격 변화율은 상당히 인과관계가 높죠. 그래서 이제 주택거래량, 서울 주택거래량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국의 주택거래량도 이제 한번 보면요.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요. 줄고리 이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금 9월부터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1월 이제 저점 이후에 이제 뭐 정책 모기지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많은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정책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억 이하짜리 이제 주택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억 이하 주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면서 낙수 효과가 이제 다른 이제 뭐 9억에서 15억 구간, 뭐 15억 구간 이상 이런 이제 주택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정책 모기지론하고 상당히 좀 이제 관련성이 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책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금리. 그 다음에 이제 DSR 적용이 안 되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23년도 1월 이후에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금리도 점차 이제 하락이 됐죠. 점차 좀 금리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V자 반등에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23년도에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좀 이제 다이나믹했었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V자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심화됐다. 즉,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회복세가 빠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노도관 같은 지역은 좀 회복세가 좀 상당히 좀 더디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금리가 또 시중금리가 상당히 좀 불안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모기지론, 이제 특례 보금자리 대출 일반형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단기적인 또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이면서 거래량이 지금 9월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거래량과 관련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남 상구라던가 이제 뭐 성동구라던가 용산 같은 이런 지역은 회복세가 상당히 좀 빨랐어요. 회복세가 상당히 빨랐죠. 여기 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 저점 대비해서 가격 변화율입니다. 여기 뭐 송파라든가 이제 서초라든가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전 저점 대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자, 그런데 이 노동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가격 하락률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장이 이제 오를 때 같은 경우에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점차 그 온기가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외곽 지역으로 퍼져 나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차가 이제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노도광이라던가 뭐 은평이라던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성이 서울의 이제 3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복이 거의 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시장 한번 볼게요. 올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전세를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도 많이 빠졌죠. 그렇죠. 21년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이제 전세 증감률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매매 증감률인데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가 이제 매매보다 지금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9월 이후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 시장은 지금 상당히
상당히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전세 시장은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세 시장이, 임대 시장이 2023년도 예, 상반기 예,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전세를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7월 달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DSR 적용이 안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제 전세금을 빼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이 또 줄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면 당연히 전세 시장, 임대 시장에도 물리적인 공급이 감소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V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증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크게 이제 유입이 되면서 전세 시장이 지금 상승 반전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같이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랐던 지역이 또 있나 싶어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3,003제곱미터가 평당 한 179만 원이 올랐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한 432만 원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은 한 3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승은 23년도 내에도 예, 지속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양극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뚜렷하게 지금 분양시장 양극화가 일어났는데, 자, 보시면 지역별에 따른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과 그 다음에 지방, 이런 지역별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하게 지금 시장에, 분양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분양가에 따른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도 입지가 받쳐주지 못하는데 분양가가 높다. 예, 그럼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했죠. 예, 청약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내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먹을 게 있다. 라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상당히 셌죠. 예, 그래서 그 분양가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여건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됐죠.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비도 증가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에 따라서 공급 여건이 상당히 악화가 되다 보니까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10월 6일치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인허가 물량은 22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40% 이상이 지금 빠진 거죠. 그렇죠? 예, 한 40% 이상이 지금 빠진 거고요. 또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에 안 들어가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착공에 안 들어갔겠죠. 예, 그 다음에 인허가 물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분양 물량 줄어들 거고요. 분양이 늘어나야 또 이제 준공이 늘어나는 건데, 준공 물량에서 이제 보실 게 있는 게, 그나마 지금 23년도 올해 준공 나는 것들은 20년도쯤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분양이라던가 착공에 들어간 현장들이잖아요. 이때 시장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 준공 물량은 아까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처럼 드라마틱하게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23년도 전체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4년도 한번 부동산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을 제가 요즘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청약에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세요. 예. 그런데 일단은 분양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층간소음,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비 상승 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워낙 지금 PF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PF 시장이, PF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지면 아까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건축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아파트라든가 주택 아니면 건물을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땅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겠죠.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은 지역보다는 이자 비용이 땅값 높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비 상승 요인을 보면, 그러니까 분양가 상승 요인을 보면 토지 가격에 대한 이제 자금 조달 비용,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진이 들어가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수도권이나 서울 도심 지역일수록 땅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 압력이 우리가 수도권 지역일수록,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일수록 이런 지역의 분양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급 물량은 뭐 아까 제가 23년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 물량은 뭐 감소하겠죠. 지금 인허가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죠? 분양 물량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는 지금 공공부문 7만 가구, 그러면 28만 가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또 예상치고요. 이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어마어마하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분양 물량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 물량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물량 여건이 상대적으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이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 23년도 시장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특례 보금자 이론 같은 정책 모기지론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요, 내년 초죠. 24년도 1월 달에 정책 모기지론이 또 나오게 되죠.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자금 규모가 한 27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요건에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23년도에 했던 특례 보금자리로는 4% 초반대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에 따라서는 뭐 1%에서 3%대 아주 저금리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예상하다시피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게 22년도 말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금리가 떨어질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죠.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이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장을 관망을 했던 분들도 시장에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입주 물량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 대비해서 약 한 60% 이상이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근데 또 입주 물량이 또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게요. 이번에 이제 둔촌주공 사태라든가 좀 아시다시피 서울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공사비 분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공사비 분쟁이 있다라는 거는 중간에 공사가 지금 멈추는 현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행사라든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황 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입주 물량은 상당히 많이 좀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시장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R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전세 시장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보통 전세 얻으시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전세 시장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서 물리적인 물량들이 또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존 재고주택 시장으로 수요자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재고주택 시장에 대한 매입 비율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수요자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 아까 회복이 못된 지역들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가 지역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금 이런 지역들이 먼저 오르는 선도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선도 지역들이 오르다가 이제 저가 지역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그 시간차가 너무 짧아서 그런 지역들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도 이제 매매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전세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줄어들면 전세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매매 시장으로 이제 갈아타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저가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 차이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실수요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저가 지역들을 보면 보통 서울에서 보면 보통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건축 이슈가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제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도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저가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염두에 좀 이제 두고 있으셔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전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요. 예,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몇 년 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3년도에도 사실 뭐 신통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신통계획으로 갔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그러니까 시장의 돈도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돈이 글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돈이 흘러 들어간다, 즉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24년도 부동산 시장도 예, 정비 사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이제 주택 공급 기반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23년도에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 완화가 됐죠. 뭐 이제 제초한 부담금에 대한 이제 완화라든가 정비 사업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예,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고 또 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층 주거 지역은 신속, 모아, 역세권 같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하고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제 가게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세대들 대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조합원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진단 면제 얘기도 지금 나오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면 지금 30년 안전진단 면제, 예, 뭐 일시적으로 면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 대비해서 15% 이내 일반 분양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21%까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상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2024년도 예, 부동산 시장에서도 23년도와 동일하게 예, 정비 사업은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뭐 우리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아니면 대안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3년도 한 해에도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에 많은 관심과 예,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24년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제가 항상 확실하게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24년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4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